2025년 8월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회의실.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비공개 국방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방위비 대폭 인상 방안이 논의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공문서도 아닌 내부 관계자의 메모와 녹취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군 고위 참모들은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떠나면 3개월도 못 버틸 거야. 어차피 장비도 탄약도 다 미국산인데 공급만 끊어도 끝이지. 비웃음과 조롱이 뒤섞인 회의실. 누군가는 한국을 전략적 유효기간이 끝난 국가라고 단언했고 또 다른 이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회의실 구석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한 사람. 한국계 미국인이자 30년 경력의 미군 전략가 앤드류 박.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집안에서는 늘 한국어가 들렸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고향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일까 한국을 향한 무심한 조롱이 귀를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현장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가 철수해도 괜찮은지 확인하라.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거긴 아직 미국 없인 못 버티는 나라야. 앤드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은 해봐야지. 우리가 정말 떠나도 괜찮은 나라일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7일 후 자신이 쓰게 될 보고서가 이 계획은 미국의 전략적 치명타라는 경고문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고는 그의 군 생활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 전략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 안 스크린에는 한반도의 군사 배치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주한미군 기지들, 그리고 굵은 선으로 이어진 보급로와 방공망. 중앙에 서 있는 존 메가더 장군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특정 기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평택. 그리고 오산, 군산 우리가 발을 빼면 이 라인은 무너집니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 몇몇 인사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졌습니다. 전직 CIA 한국 담당관이었던 피터장이 자료를 넘기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장비, 탄약, 공급망 거의 전부 미국산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끊으면 한개월도 작전 수행 불가. 솔직히 동맹이라기보다 종속에 가깝죠. 순간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마치 한국은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냉소였습니다. 앤드류 박은 말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전략가로서 한국군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늘 말하던 한국인의 근성과 버팀목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리사 맥케이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설령 우리가 철수하더라도 한국이 3개월 만에 다시 요청에 돌아올 거라는 가정이 맞습니까? 메가더 장군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그렇다.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요청할 수도 있겠지. 그 대답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 단단히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또 다른 이는 다음 자료를 넘기며 방위비 대폭 인상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분담금 규모가 적혀 있었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몇몇 참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고개를 돌려 앤드류 박을 향했습니다. 박 대령, 당신은 한국계니까 감정 말고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철수해도 문제 없다는데 동의합니까? 앤드류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전략가로서의 본능은 그렇다고 말하게 만들었지만 한국인의 피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실 뒤쪽 몇몇 인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 가보면 알겠지.
거긴 아직 우리 없으면 못 버티는 나라야. 그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앤드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회의실 공기가 끊어지고 복도의 정막이 귀를 메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서 확인하자.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틀린 건지. 그 결심이 앞으로 7일 동안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14시간 가까이 걸렸다. 긴 비행을 마친 앤드류 박이 창가로 몸을 기울였을 때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반짝이는 빛의 바다였다. 서울의 야경은 그가 상상하던 전쟁 위기 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착륙 후 그는 곧장 수화물 수취대로 향했다. 미국 공항이라면 30분은 기본일 텐데 모니터에 그의 이름이 뜨기까지 4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캐리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좀 빠른데?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영어가 유창한 심사관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군사 업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 짧은 대화 후 여권에 도장 하나 받지 않고 바로 통과했다. 미국에서였다면 군사 관련 인물에게 추가 질문 몇 개쯤은 기본이었을 것이다. 공항을 나서자 예약해둔 택시 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군이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한국에 온 미국 사람들은 다 비슷한 표정이거든요. 놀란 표정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본 앤드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고층 건물들, LED 조명으로 수놓아진 스카이라인, 그리고 한 점 쓰레기 없이 깨끗한 도로. 그의 머릿속에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들었던 3개월도 못 버틸 나라라는 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말이 이 야경과 어쩐지 잘 맞지 않았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20분도 안 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도착했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자 미국에서 5분은 걸리던 대용량 파일이 10초 만에 다운로드됐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바라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나라는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라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그날 밤 워싱턴으로 보낸 1차 보고서는 간단했다. 예상보다 인프라 발달 수준 높음. 군사적 가치와는 별개 문제. 그는 여전히 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균열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로 향했다. 본격적인 일정, 즉 한국군과의 첫 합동 전장 시뮬레이션 훈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훈련이 그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전략 공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른 아침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의 훈련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앤드류 박은 대형 모니터와 전술지도, 각종 통신 장비가 질비한 지휘통제실로 안내됐다. 문을 열자 전방위로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 속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실시간 위성 영상처럼 세밀하게 구현돼 있었다. 그를 맞이한 이는 한국군의 김 대령이었다. 앤드류 박 전략가님, 오늘 훈련은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르다니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훈련은 단순했다. 앤드류가 지휘하는 미군 부대와 김 대령이 지휘하는 한국군 부대가 한반도 가상의 전장에서 맞붙는 시뮬레이션. 첫 번째 시도에서 앤드류는 주저없이 기갑 중심의 신속 돌파 작전을 선택했다. 30년간 미군 교리에서 검증된 방식이었다. 전차와 장갑차를 전면에 배치하고 항공 지원으로 적 전선을 무너뜨린 뒤 후속 병력이 빠르게 진입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시작 5분 전진하던 부대의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경보가 울렸다. 우측 고지에서 적군 포착. 화면에는 산악지형을 타고 은밀하게 내려오는 한국군 부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능선 뒤를 돌아 완전히 우회 기동을 하고 있었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 앤드류의 전차 부대 후방을 장악했다. 포위되었습니다. 냉정한 전산 음성이 울렸다. 시뮬레이션 시작 15분 만에 전멸 판정이 내려졌다.
앤드류는 믿기 힘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김 대령이 설명했다. 이 지형에서는 평지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산악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는 더 신중했다. 정찰 부대를 앞세워 측면을 경계하고 기상 정보까지 확인한 뒤 진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훈련 시작 20분 만에 예상치 못한 변수. 짙은 안개가 들이닥쳤다. 시야가 급격히 제한된 사이 한국군이 안개 속을 뚫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날씨까지 계산합니까? 당연하죠. 실제 전장에서는 날씨도 무기입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기동 대신 방어 위주의 전술을 채택했다. 그러나 곧 민간 인프라가 발목을 잡았다. 도로, 지하철, 통신망이 모두 작전 지도에 표시되었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포격 명령이 잇따라 취소됐다. 그 사이 한국군은 지하철 노선을 활용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켰다. 김 대령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도시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승리는 의미가 없죠. 앤드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철석같이 믿어온 미군 교리 속도, 화력, 압도적 전력과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불과 몇 시간 만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다 손을 멈췄다. 표준 전략이 통하지 않는 곳.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 첫 훈련일 뿐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훈련 둘째 날 새벽 5시 강원도 모처. 기온은 섭씨 영하 10도, 칼바람이 얼굴을 파고들었다. 하늘은 아직 캄캄했고 설산 위로 희미한 달빛만이 병사들의 숨결을 비추고 있었다. 앤드류 박은 40kg 넘는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 대열에 섰다. 등 뒤의 배낭은 금속 장비와 탄약, 식량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M4 소총이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김 대령이 간단히 설명했다. 오늘은 30km 산악 행군입니다. 중간에 점심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 중에 해결합니다. 행군이 시작되자 초반 1시간은 버틸만 했다. 하지만 2시간째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등 뒤에서는 한국군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숨이 하나도 차지 않은 듯 대화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3시간이 지나자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숨은 목까지 차올랐고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그때 2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한국군 병사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자존심이 움찔했다. 미군 레인저 출신인 자신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징집병에게 걱정을 받고 있다니.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숨이 섞여 나왔다. 4시간째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김 대령이 그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잠깐 쉬어 가시죠. 아니요, 계속 갑시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산에서는 체면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가 중요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의 중심에는 동료의 안전이 있었다. 점심이 되자 대열은 잠시 멈췄다. 앤드류는 혹시 뒤처진 병사가 있나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가장 어려 보이는 병사도 묵묵히 대열을 지키고 있었다. 식사 후 다시 산을 오르며 그는 중사 한 명에게 물었다. 이렇게 험한 산을 자주 오릅니까? 일주일에 2번은 합니다. 실제 전투가 나면 이런 길로 이동해야 하거든요. 그 대답에 앤드류는 깨달았다. 미군은 산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만 한국군은 집으로 본다는 사실을. 이곳의 병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지형에 익숙했고 그 경험이 전투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저녁 무렵 12시간의 행군이 끝났다. 총 이동 거리 30km. 앤드류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주변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그는 노트북을 켰다. 몇 줄을 입력하다가 다시 손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체력 차이가 아니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고 모든 지형과 기후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미군은 매뉴얼과 장비에 의존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다. 미군이 이 땅에서 한국군보다 나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미군이 없어도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 훈련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앤드류 박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이번 임무의 일부는 현장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었고 그는 철수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병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한국에 온 지 6개월 된 신병이었다. 2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군복이 새 것처럼 빳빳했고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여기 생활은 어때요? 솔직히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라면? 모든 게요. 배달 음식이 20분 안에 오고 지하철은 2분마다 오고 사람들은 항상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힐 정도로요. 두 번째는 1년차 병장 존슨.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전 좀 애매해요. 미국보다 편한 점은 많지만 집이 그립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생활에 점점 적응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 복무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10년차 중사 로드리게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 키우기에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의료비도 저렴해요. 그럼 복무 후에도 남을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제 딸은 이미 한국어를 완전히 유창하게 합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오히려 적응 못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15년차 상사 마이클 브라운의 말이었다. 솔직히 미국보다 살기 좋습니다. 기후, 교육, 의료, 교통, 인터넷 뭐 하나 미국보다 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미군을 정말 잘 대해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덧붙였다. 혹시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앤드류는 고개를 저었다. 브라운 상사가 설명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반대 개념이에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앤드류의 머릿속에 철수라는 단어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논리는 철수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병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그는 기지 내 한국인 식당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는 병사들을 보았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운 거죠? 젊은 병사에게 물었다. 온 지 3개월 됐는데 안 배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요. 오후에는 가족 동반 장교를 만났다. 대위 제임스 스미스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미국 학교보다 훨씬 좋아해요.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거든요. 아내가 덧붙였다. 병원비도 거의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몇백 달러 나왔는데 여기선 10달러면 끝나요. 그날 저녁 기지 주변을 산책하던 앤드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 아이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다. 언어는 달라도 웃음소리는 같았다. 워싱턴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아니,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메모를 적었다. 이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철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이 앞으로 그의 모든 판단을 뒤흔들게 될 씨앗이 되고 있었다. 서울 시각 오후 5시 그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의에 접속했다. 데이비드 윌슨 안보보좌관이 화면 너머에서 곧바로 물었다. 박 대령, 보고서를 읽어보니 입장이 바뀐 것 같군. 철수 반대인가?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본 현실이 예상과 많이 달라서요. 그때였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이어 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서울 전역을 뒤덮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죠? 윌슨이 물었다. 앤드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바로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도심의 수많은 차량이 일제히 도로 옆으로 멈춰섰다.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기색 없이 일정한 속도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마치 연습된 동작처럼 움직였다. 겨우 3분 만에 번화하던 거리가 완전히 비어버렸다. 앤드류는 서둘러 노트북을 들고 창문 쪽으로 가져갔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 속 펜타곤 인사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리사 맥케이 분석관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저게 뭔가요? 민방위 훈련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네요. 15분 후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그 순간 지하로 내려갔던 시민들이 차분하게 지상으로 돌아왔다. 불과 몇 분 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했다. 점포 주인은 셔터를 올리고 학생들은 다시 웃으며 길을 걸었다. 윌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 정도 규모의 민간 대피 훈련을 매월 한다고. 네, 그리고 전국이 동시에 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앤드류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물었다. 방금 훈련 번거롭지 않나요? 중년 남성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전쟁 나면 진짜로 대피해야 하잖아요. 미리 연습하는 게 당연하죠.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외국에서는 이런 훈련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 말에 앤드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테러 위협이 있어도 이렇게 질서정연한 대피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브리핑을 받았다. 전 국민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경보를 받고 지역 상황별 맞춤 지침이 즉시 발송된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대피 훈련을 배우고 직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 국민을 48시간 내에 완전히 대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앤드류의 머릿속에서 군사력의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나라는 탱크나 미사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전력이었다.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살아있는 방어선 말이다. 한국의 국방 정책의 핵심은 동맹은 중요하지만 의존하지 않는다입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강력한 동맹이 있는데도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다. 강대국의 우정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전쟁이 나면 아무리 좋은 동맹이라도 무기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하죠. 그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10년 전만 해도 무기의 대부분을 수입했지만 지금은 70% 이상을 자체 생산합니다. 항공기, 전차, 미사일, 잠수함까지 모두요. 왜 굳이 직접 만듭니까? 사는 게 더 싸고 편하지 않습니까? 싸게 사도 전쟁 중에는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기란 필요할 때 손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앤드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들었던 한국은 미국 없으면 못 버틴다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오후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한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동쪽에는 일본,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 있죠.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의 핵심 이익은 스스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교수는 펜으로 지도 위 한국을 가리켰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동북아 물류군사 경제의 허브입니다. 이 위치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가 물었다. 그 말은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순간 앤드류의 눈빛이 변했다. 철수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의 전략에도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그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바람이 스치는 강변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론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철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앤드류 박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야경은 그가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본 그것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예상보다 발전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힘을 가진 나라로 보였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실 안 데이비드 윌슨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박 대령,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철수해도 됩니까? 앤드류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약한 동맹이 아니라 강한 파트너다. 그는 침착하게 결론을 말했다. 철수는 전략적 실수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병력 감축은 가능할지 몰라도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은 미국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존 메가더 장군이 손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반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방위비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얻는 전략적 가치, 지리적 위치, 군사 협력, 정보 공유 이 모든 것이 비용을 훨씬 상회합니다. 윌슨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철수 논의는 보류합시다. 대신 감축과 인상 문제는 다시 검토하죠. 그 순간 앤드류는 알았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을. 한 달 뒤 그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부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첫 업무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병사들이 한국 사회 속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문화정착 프로그램 설계였다. 그는 믿고 있었다. 전장에서 버티는 힘은 총과 탄약뿐 아니라 병사가 지키고 싶은 삶과 사람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5년 후 정년 퇴직 후 그는 워싱턴 복귀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 대신 서울의 방산기업 자문직을 맡으며 한강변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겼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산책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미국인인데 왜 여기에 정착을 했는지. 앤드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이젠 미국인도 코리안 드림을 꿀 수 있는 시대니까요. 멀리서 K2 전차 훈련 소리가 들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